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필사적이지? 안 돼, 제발.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준호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다. 문 앞을 가로막은 보안팀 직원 2명, 그리고 그 사이에서 차갑게 비웃는 강명석이 준호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팽개쳤다. 와르르. 작업 도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고 그 속에서 작은 금속 틴 케이스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갔다. 강명석의 구두 끝이 케이스를 멈춰 세웠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다. 준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저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긴 도청 칩이 있었다. 정태곤 이사장의 보청기에서 빼낸 유일한 물증. 저것을 빼앗기는 순간 이사장도 자신도 모든 것이 끝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온몸의 혈관이란 혈관은 모두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제발. 준호의 목소리는 이미 목구멍 어딘가에서 갈라져 있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작은 금속 케이스 하나가 그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귀를 가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겪는다지만 세상의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생사의 갈림길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한 골목의 작은 수리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소리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특별한 귀를 가진 한 청년이 우연히 들어서는 안 될 비밀을 듣게 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니, 평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몰랐습니다. 오늘 자신이 고친 보청기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그날, 은행동 골목으로. 귀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할머니, 이 보청기는 이미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럼 어쩌나 새로 사려면 돈이 또 얼마인데. 뜨거운 오후였다. 은행동 골목 구석, 간판도 없는 작은 수리점 앞에서 한 젊은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 손바닥만 한 작업대 위에는 분해된 보청기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는 돋보기를 낀 채로 그 미세한 회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준호의 하루는 언제나 소리로 시작되고 소리로 끝났다. 아침이면 골목 입구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에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오후가 되면 버스가 지나가며 일으키는 바람소리, 누군가의 라디오에서 새어나오는 트로트 가락이 뒤섞였다. 그리고 저녁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와 고장난 보청기를 내밀곤 했다. 준호야, 이거 좀 봐줘. 자꾸 B- 소리가 나. 할아버지, 배터리 교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 한 달쯤. 준호는 보청기를 귀에 가까이 대고 소리를 확인했다.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예민했던 청각.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미세한 잡음,
기계 내부에서 나는 마찰음, 전자회로의 떨림까지도 그는 구별해낼 수 있었다. 이 능력은 축복이기도 했고 저주이기도 했다. 밤이면 옆집 형광등의 깜빡임 소리, 아파트 복도 CCTV의 미세한 모터음까지 들려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그래서 준호는 일찍이 시끄러운 도심을 떠나 이 조용한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귀를 이용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수리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곳은 사실 월세방 한 칸의 반쪽을 개조한 공간이었다. 남은 반쪽에는 간이 침대와 작은 냉장고, 전기밥솥이 전부였다. 그래도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어르신들은 그저 귀 밝은 착한 애라고만 생각했고 그걸로 충분했다. 오후 3시쯤 골목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다. 준호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발소리만으로도 그것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다. 구두 소리였다. 이 골목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딱딱하고 무거운 가죽 구두 소리.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단단했다.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것으로 보아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다리 한쪽이 불편한 사람이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작업대 앞에 서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 잘 다림질된 와이셔츠, 그리고 한쪽 귀에 낀 오래된 보청기. 남자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준호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보청기 수리를 한다고 들었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목소리 안에 숨겨진 떨림을 감지했다. 아주 미세한,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의 긴장.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어디 보여주세요. 남자는 천천히 귀에서 보청기를 빼내 준호의 손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이 보청기는 보통이 아니었다.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아날로그 타입이었지만 무게감이 달랐다. 뭔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았다. 증상이 어떠세요? 자꾸 귀가 아파. 소리가 들리는 건 괜찮은데 뭔가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네. 준호는 보청기를 귀에 가까이 댔다. 그리고 전원을 켰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일반적인 보청기 작동음 너머로 아주 미세한 고주파가 들렸다. 이건 증폭 회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위적으로 삽입된 신호였다. 규칙적이고 계산된 패턴을 가진. 준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골목은 여전히 한산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는 냄비를 닦고 있었고 건너편 세탁소 아저씨는 옷을 개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매우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잠시만요. 준호는 작업대 서랍에서 정밀 드라이버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청기 케이스를 열기 시작했다. 나사를 하나씩 풀어내는 동안 그는 남자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날카롭고 조바심 섞인 시선. 케이스가 열렸다. 내부 회로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다. 쌀알만한 크기의 검은색 칩. 회로 기판에 정교하게 납땜되어 있었다. 이건 보청기 부품이 아니었다. 송신 장치였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케이스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 수리 영수증 용지를 한 장 꺼내 볼펜을 집었다. 말로 하면 안 됐다. 이 골목 어딘가에 마이크가 있을 수도 있었다. 아니, 저 보청기 자체가 지금 이 대화를 송신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준호는 영수증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보청기 내부에 이상한 부품이 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종이를 받아 읽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놀람이 아니었다. 확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리 비용은 얼마인가? 10,000원입니다. 그래. 내일 다시 찾으러 오지. 남자는 지폐 한 장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준호입니다. 준호 좋은 이름이야. 귀는 거짓말을 못한다더니 자네 귀는 진짜로 거짓을 못 듣는 모양이군.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골목 밖으로 사라졌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놓인 보청기를 내려다봤다. 준호는 다시 보청기를 분해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칩을 빼내려면 납땜을 녹여야 했다. 자칫 잘못하면 회로 전체가 망가질 수 있었다. 준호는 인두기를 예열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0분 후 칩은 준호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검은색 에폭시 수지로 코팅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 준호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버려야 할까? 아니면 보관해야 할까?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준호는 서랍에서 작은 금속 틴 케이스를 꺼냈다. 예전에 사탕이 들어있던 통이었다. 금속은 전파를 차단했다. 만약 이 칩이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금속 통 안에 넣으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준호는 칩을 틴 케이스에 넣고 뚜껑을 꼭 닫았다. 그리고 보청기를 원래대로 조립했다. 이제 이 보청기는 평범한 보청기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일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보청기에 송신 장치가 있었을까? 누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을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남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오전,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새 귓가에서 그 고주파 소리가 맴돌았다. 실제로 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뇌가 그 기억을 계속 재생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작업대를 정리했다. 그리고 어제 분리해낸 칩이 들어있는 틴 케이스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작고 검은 정체 모를 물체. 오전 10시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어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남자가 작업대 앞에 섰다. 어제 맡긴 보청기 다 됐나? 네, 여기 있습니다. 준호는 수리된 보청기를 건넸다. 남자는 그것을 받아 귀에 꽂았다. 그리고 잠시 소리를 확인하듯 고개를 기울였다. 표정이 밝아졌다. 오, 훨씬 낫군. 귀가 안 아파. 배터리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옆에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소개하지. 이쪽은 오미정 비서야.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오미정이라는 여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준호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골목은 여전히 한산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정태곤이라고 하네. 혹시 들어봤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정태곤.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태도로 보아 그는 분명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정태곤은 작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젊은이들은 재단 같은 데 관심이 없지. 나는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네. 희망나눔재단. 준호는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는 몰랐다. 정태곤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자네가 어제 찾아낸 그것 말이야. 그게 뭔지 알겠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송신장치 같았습니다. 맞아. 도청장치지. 누군가 내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거야. 정태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지팡이에 기댔다. 재단 안에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내가 늙었다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준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재단 내부의 권력 다툼. 흔한 이야기였다. 자네 귀는 특별해. 정태곤이 갑자기 말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듣지 못할 소리를 자네는 들었어. 그것도 단번에.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감시당하고 있었을 거야.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직업병 같은 겁니다. 아니, 재능이야. 정태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재능이 필요해. 순간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다. 저는 그냥 보청기나 고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잘 모릅니다. 배우면 되지. 정태곤은 미소 지었다. 내가 믿을 사람은 소리로 진실을 듣는 자네뿐이야, 준호. 재단에 와서 날 도와주게. 정식으로 고용하지. 준호는 당황했다. 재단? 정식 고용?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저는 자격도 없고, 자격은 내가 만들어주지. 자네에게 필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귀야. 그 특별한 귀. 오미정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이사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신 겁니다. 준호 씨를 믿으신다는 뜻이에요.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정태곤의 눈빛은 진지했다. 오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 역시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준호는 잠시 고민했다. 사실 그는 이 골목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것. 언젠가는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기회가 눈앞에 있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정태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자네가 있으니까.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정태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럼 오늘 당장 재단으로 가세. 미정이가 안내해 줄 거야. 오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골목 입구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짐은 많지 않으시죠? 준호는 뒤를 돌아봤다. 월세방 반칸.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는 작업 도구 몇 개와 옷가지 뿐이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간단히 챙기시고 나오세요. 재단에 숙소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배낭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옷 몇 벌, 작업 도구, 그리고 금속 틴 케이스.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칩이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을 챙기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준호는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정태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나? 네. 좋아. 그럼 가세. 세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왔다.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준호는 처음 타보는 고급차의 부드러운 시트에 앉아 긴장했다. 차가 출발했다. 준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골목을 바라봤다. 그가 몇 년 동안 살아온 곳, 이제는 떠나는 곳, 새로운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다. 그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재단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1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준호를 압도했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미정이 앞장섰다. 그녀는 이 건물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 자연스럽게 걸었다. 준호는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로비 한쪽에서 중년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준호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선을 들었다. 그리고 정태곤을 보자 재빨리 다가왔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했다. 정태곤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 명석이. 오늘도 일찍 출근했구만. 강명석이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이 애가 누구죠? 어조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정태곤이 대답하기 전에 오미정이 먼저 말했다. 새로 고용된 보조입니다. 이사장님의 개인 업무를 도울 예정이에요. 강명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보조? 인사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용하신 겁니까? 내 개인 비용으로 쓰는 건데 문제라도? 정태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강명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억지로 웃었다.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 총무이사로서 확인차 여쭤본 것뿐입니다. 확인했으면 됐네. 정태곤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준호는 뒤따르면서 슬쩍 뒤를 돌아봤다. 강명석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양쪽으로 사무실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사장실은 이쪽입니다. 오미정이 복도 끝으로 안내했다. 두꺼운 나무 문이 있었고 그 앞에는 비서 책상이 놓여 있었다. 오미정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사장실은 넓고 깔끔했다. 큰 책상 뒤로 창문이 있었고 그 너머로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쪽 벽에는 책장이, 다른 쪽에는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었다. 정태고는 책상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앉게. 준호는 책상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정태고는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근로계약서야. 읽어보고 서명하게. 준호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월급, 복지, 근무 조건 등이 적혀 있었다. 금액을 보고 준호는 눈을 의심했다. 이건 지금까지 벌던 것의 몇 배였다. 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자네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정태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명심하게. 이 일은 쉽지 않아. 위험할 수도 있고.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정태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각오는 됐나?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 정태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제부터 자네는 내 귀가 되는 거야. 나는 나이가 들어 보청기에 의존하지만 자네는 그 어떤 기계보다 예민한 귀를 가졌지. 그 귀로 진실을 찾아내는 거야. 준호는 서류에 서명했다. 펜을 놓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오미정이 서류를 회수하며 말했다. 숙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짐 푸시고 좀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시작입니다. 준호는 일어서서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태곤이 손을 흔들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자, 가서 쉬게. 준호는 오미정을 따라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오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조심하세요. 준호는 그녀를 돌아봤다. 네. 여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재단 내부에는 파벌이 있어요. 이사장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아까 본 강명석 총무이사. 그는 정세환 상무이사 편이에요. 그들은 이사장님이 은퇴하기를 바라죠. 왜요? 권력이에요. 이사장님이 물러나면 그들이 재단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준호는 긴장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미정이 멈춰서서 준호를 똑바로 봤다. 당신의 귀를 믿으세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기선 말이 새면 끝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숙소는 재단 건물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원룸 구조였지만 깔끔하고 가구도 갖춰져 있었다. 준호는 배낭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재단 건물이 보였다. 유리창들이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준호는 배낭에서 금속 틴 케이스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그 작은 검은 칩이 그대로 있었다. 이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다. 아침에는 골목의 수리공이었는데 저녁에는 재단의 직원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오미정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조심해야 한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준호는 재단 건물 로비에 서 있었다. 오미정이 그를 맞이했다. 오늘은 이사장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이사장실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시는데 준호 씨도 동행하세요. 회의요? 네. 이사장님께서 원하셨어요. 당신의 귀가 필요하다고. 준호는 긴장했다. 이사회 회의라니. 자신 같은 사람이 참석해도 되는 건가? 10시가 되자 정태곤이 이사장실에서 나왔다. 그는 준호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나? 네. 좋아. 따라오게. 일행은 7층 회의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태곤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회의는 중요해. 신규 사업 투자건을 논의하는데 반대파들이 거센 저항을 할 거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그냥 옆에 앉아서 들어.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알려줘.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회의실 문 앞에는 이미 몇 명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정태곤을 보고 다가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정태곤이 대답했다. 상무이사, 일찍 왔구만. 이 사람이 정세환이었다. 오미정이 말했던 반대파의 핵심 인물. 정세환은 준호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인가요? 내 개인 보조야.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정세환이 악수를 청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정세환의 손은 차가웠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긴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위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벽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다른 쪽에는 공기청정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준호는 정태곤의 바로 뒤자리에 앉았다. 다른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모두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정세환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오늘은 신규 해외 투자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인데요. 준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하기 힘들었다. 회의실 공기가 답답했다. 에어컨은 작동하고 있었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다. 그때 준호의 귀가 무언가를 포착했다. 미세한 고주파. 준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발견했다. 벽에 붙어 있는 공기청정기. 그 환풍구 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정확히 같은 패턴의 고주파. 어제 보청기에서 들었던 그 소리.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 공기청정기 안에도 도청 장치가 있다. 회의 내용이 모두 녹음되고 있는 것이다. 준호는 정태곤의 옷깃을 살짝 잡아당겼다. 정태곤이 뒤를 돌아봤다. 준호는 입모양으로 말했다. 공기청정기. 정태곤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준호의 의도를 즉시 이해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회의를 중단할 수는 없었다. 정태곤은 침착하게 메모지를 꺼내 적었다. 확실한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곤은 잠시 생각하다가 회의 진행을 지켜봤다. 정세환은 계속 설명하고 있었다. 이 사업에는 약 3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재단의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해외 사업은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리스크 관리 하에 진행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논의는 계속되었다. 준호는 공기청정기를 계속 주시했다. 작은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공기청정기가 아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정태곤이 입을 열었다. 잠깐 제안 하나 하겠네. 모두의 시선이 정태곤에게 쏠렸다. 이 안건은 중요한 만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떤가? 정세환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이사장님, 이미 충분히 검토된 안건입니다. 그래도 급할 건 없잖나. 한 주 더 검토해서 나쁠 건 없어. 다른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결국 투표 끝에 정태곤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정세환은 서류를 정리하며 정태곤을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모두가 나간 후 정태곤은 준호에게 말했다.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정태곤은 오미정을 불렀다. 미정아, 기술팀 사람 한 명 데려와. 공기청정기 점검이 필요해. 오미정은 즉시 움직였다. 10분 후 작업복을 입은 젊은 직원이 들어왔다.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공기청정기 좀 확인해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기술팀 직원은 공기청정기로 다가가 외관을 확인했다. 겉보기엔 이상 없어 보이는데요. 열어봐. 직원은 드라이버를 꺼내 공기청정기 커버를 열었다. 그리고 내부를 확인하다가 표정이 굳었다. 이사장님 이거. 그의 손에는 작은 검은 장치가 들려 있었다. 준호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정태곤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누가 이걸 설치했지? 기술팀 직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모릅니다. 이건 제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설치했겠나? 침묵이 흘렀다. 정태곤은 장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미정아. 네, 이사장님. 이거 증거로 보관해. 그리고 준호.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잘했어. 자네 덕분에 큰 실수를 막았어. 그날 저녁 준호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다. 이 재단 안에는 정말로 정태곤을 감시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재단 건물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일찍 일어나 재단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 오미정이 말하길 정태곤은 외부 미팅이 있어 오후에나 돌아온다고 했다. 준호는 이 시간을 이용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제 회의실에서 도청 장치를 발견했을 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귀가 예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거가 필요하다. 준호는 재단 근처 전자상가로 향했다. 골목에서 수리일을 할 때 자주 가던 곳이었다. 익숙한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다. 준호야, 오랜만이네. 요즘 안 보이던데? 일이 좀 바뀌어서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어? 준호는 필요한 부품들을 말했다. 파라볼라, 안테나 소형 부품, 민감한 콘덴서 마이크, 증폭 회로 기판, 그리고 소형 녹음기. 가게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걸로 뭘 만들려고? 지향성 마이크요. 먼 거리 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아, 그거. 새 관찰 같은 데 쓰는 거 말이지? 비슷한 거죠. 준호는 부품들을 구매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작업대를 펼쳤다. 예전 골목에서 하던 것처럼 파라볼라 형태의 지분판을 만들고 그 초점에 민감한 마이크를 배치했다. 그리고 증폭 회로를 연결해 소형 녹음기와 이어폰으로 출력되게 했다. 작업은 오후 내내 계속되었다. 준호는 집중했다. 손끝에서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해질 무렵 마침내 완성되었다. 손바닥 2개 크기의 지향성 마이크. 겉보기엔 투박했지만 기능은 확실했다. 준호는 창문을 열고 테스트했다. 저 멀리 거리의 대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성공이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깜짝 놀라 장치를 서랍에 넣고 문을 열었다. 오미정이었다. 준호 씨, 이사장님이 부르십니다. 지금요? 네. 급한 일이래요. 준호는 재빨리 준비하고 오미정을 따라 나섰다. 재단 건물로 가는 차 안에서 오미정이 말했다. 조심하세요. 요즘 건물 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무슨 일인데요? 강명석 총무이사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어제 회의 후로 더 심해졌어요. 준호는 긴장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거죠. 도청 장치를 찾아낸 것. 그게 그들에게는 위협이에요. 차가 재단 건물 앞에 멈췄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이사장실에는 정태곤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이사장님, 오미정이 조용히 불렀다. 정태곤이 돌아봤다. 왔나? 앉게.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정태곤도 맞은편에 앉았다. 준호, 자네에게 중요한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정태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네. 재단 내부에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준호는 가만히 들었다. 어제 회의에서 자네가 찾아낸 도청 장치.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분명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거야. 정태곤은 준호를 똑바로 봤다. 자네의 귀가 필요해. 그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 알아내야 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들어. 그리고 기록해. 증거를 모아야 해. 준호는 자신이 만든 지향성 마이크를 떠올렸다. 마치 이 순간을 대비한 것처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고맙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걱정 마세요. 준호는 일어서서 인사했다. 방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강명석과 마주쳤다.
강명석은 준호를 보고 차갑게 웃었다. 준호 씨, 요즘 바쁘시죠? 네. 이사장님을 잘 모시고 있나 보네요.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강명석이 스쳐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이 위협처럼 들렸다. 그날 밤 준호는 숙소에서 지향성 마이크를 점검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았다. 창밖으로 재단 건물이 보였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는 층이 있었다. 누군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다. 준호는 마이크를 들고 그쪽을 향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일은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이다. 준호는 장비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강명석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재단 건물의 구석구석을 익혀가고 있었다. 회의실, 복도, 휴게실, 그리고 임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들. 그는 조용히 관찰했고 들었다. 지향성 마이크는 예상보다 훨씬 유용했다. 복도 끝에서도 회의실 안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고 휴게실 창문 너머의 속삭임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점차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강명석과 정세환은 자주 만났다. 공식 회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만남. 주로 점심시간 이후 또는 퇴근 직전. 그들은 6층 구석의 작은 회의실을 이용했다. 수요일 오후 준호는 평소처럼 그 회의실 근처를 지나갔다. 복도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가방 속 지향성 마이크를 작동시켰다. 이어폰으로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다음 주 화요일이 기회야. 강명석의 목소리였다. 이사장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어. 그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거지. 하지만 이사장 부재 시 긴급 이사회는 규정상. 정세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규정을 만드는 것도 우리야. 이사장의 건강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돼. 그럼 명분은 충분해. 의견서를 누가 작성하지? 의료자문단을 섭외했어. 이사장이 최근 몇 달간 보인 행동들을 정리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문서가 나와.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쿠데타였다. 그 새로운 애는? 강명석이 물었다. 준호 말이야. 요즘 이사장 옆에 붙어 다니던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보청기나 고치던 애가 뭘 알겠어. 정세환이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주시는 해. 이사장이 쓸데없이 신뢰하는 것 같더라고.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준호는 재빨리 마이크를 끄고 그 자리를 떠났다. 곧장 이사장실로 향했다. 오미정이 책상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사장님 계신가요? 안에 계세요. 들어가세요. 준호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정태고는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사장님, 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태고는 안경을 벗고 준호를 봤다. 무슨 일인가? 준호는 오늘 들은 내용을 전했다. 다음 주 화요일 긴급 이사회, 의료자문단, 그리고 건강문제 제기. 정태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태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증거가 있나? 녹음 같은 거?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강명석과 정세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정태고는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이걸로 충분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다음 주 출장은 취소하겠네. 그리고 먼저 선수를 쳐야겠어. 정태고는 오미정을 불렀다. 미정아, 금요일 오전에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은 내부 감사건으로. 오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부 감사요? 그래. 최근 재단 운영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공지해. 알겠습니다. 오미정이 나가고 정태고는 준호를 봤다. 준호, 자네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 아직은 아닙니다. 금요일까지 이틀 남았어요. 맞아. 그때까지 조심해야겠지. 금요일이 왔다. 이사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정세환과 강명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미세한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정태곤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최근 몇 달간 재단 운영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출 내역서가 떠올랐다. 정세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특히 해외 출장비와 자문료 항목에서 과도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이사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 지난달 싱가포르 출장건. 출장 목적이 투자 미팅이었다고 보고되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일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세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출장 중에 추가 미팅이 있었고 증거가 있습니다. 정태고는 차분하게 말했다. 호텔 숙박 내역, 식사 영수증, 그리고 현지에서의 동선 모두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정세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명석이 끼어들었다. 이사장님, 이런 식으로 개인을 공격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정태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단의 돈은 공공의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 책임이고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투표 끝에 내부 감사팀 구성이 결정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정세환과 강명석은 서둘러 회의실을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날 오후 정태고는 준호를 이사장실로 불렀다. 준호, 수고했네.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뭡니까? 보너스야. 자네가 없었으면 오늘 일은 불가능했어.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네. 어쨌든 밖에. 그리고 정태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자네에게 정식 직함을 주려고 해.
특별 보조로. 준호는 놀랐다. 특별 보조요? 그래. 내 개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야. 급여도 올려주지. 감사합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평생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왔던 그에게 이것은 큰 의미였다. 처음으로 어디에도 버려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거야. 각오해. 네, 이사장님. 준호는 인사하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준호는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진 한 장이었다. 준호가 복도에서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는 모습. 각도로 보아 CCTV 화면을 캡처한 것 같았다. 그 아래 짧은 문장. 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문서 파일이었다. 준호가 모르는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그 수신자 이름에는 준호라고 적혀 있었다. 조작된 증거였다. 세 번째 메시지. 조용히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이 증거들이 모두에게 퍼진다. 준호는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재단에 도착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정태곤이 자신을 믿어주었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준호를 쳐다봤다. 누군가는 힐끗 보고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오미정의 책상으로 갔지만 그녀는 자리에 없었다. 이사장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 씨. 돌아보니 강명석이었다. 그의 뒤에는 보안팀 직원 2명이 서 있었다. 총무이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회의실로 갑시다. 강명석의 말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준호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6층 회의실로 들어가자 정세환도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앉으세요.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 강명석이 서류 하나를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류에는 준호의 이름으로 된 계좌 이체 내역이 적혀 있었다. 어제 메시지로 받았던 그 조작된 증거였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당신 명의예요. 강명석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통장 사본이었다. 분명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저는 이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신분증 도용이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죠. 정세환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재단 기밀 정보 유출 혐의도 있으니까요. 준호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건 완벽하게 짜인 덫이었다. 제가 무슨 정보를 유출했다는 겁니까? 강명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사진들이었다.
준호가 복도에서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는 모습, 회의실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모습. 이 장비는 뭡니까? 허가받지 않은 녹음 장비를 재단 내부에서 사용했어요. 이건 이사장님께서 허락하신. 이사장님은 모르십니다. 정세환이 끼어들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이사장님은 당신이 이런 장비를 사용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정태곤은 분명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정태곤과 준호를 분리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려 하자 보안팀 직원이 어깨를 눌렀다.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명석이 최후 통첩을 던졌다. 준호 씨,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용히 사직하고 나가는 것. 둘째,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재단 기밀 무단 녹음, 허가받지 않은 장비 사용, 그리고 금전 수수 의혹. 충분합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지금 여기서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오후에 전 직원 이메일로 이 내용이 공유됩니다. 정세환이 비수를 꽂았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강명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직서는 제가 대신 작성해 두겠습니다. 지금 당장 개인 물품만 챙겨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사장님께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외부 일정 중이십니다. 거짓말이었다. 정태곤이 월요일 오전에 외부 일정이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정태곤을 준호와 격리시킨 것이었다. 준호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작은 사무 공간으로 갔다. 거기에는 간단한 작업 도구와 가방밖에 없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애가 뭘 잘못했대? 돈을 받았다던데. 역시 믿을 수 없는 애였어. 준호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예민한 청각은 모든 소리를 다 들었다. 가방을 챙기는데 오미정이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다. 준호 씨, 괜찮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웃었다. 저도 알아요. 다 계획된 거라는 거. 오미정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준호의 가방에 슬쩍 넣었다. 누가 볼까봐 재빨리. 조심해요. 밖에서도.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준호는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보안팀 직원이 그를 에스코트했다.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로비에 내려왔을 때 강명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왜요? 재단 자료나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지 확인해야죠. 준호는 가방을 내밀었다. 강명석은 직접 가방을 뒤졌다. 옷까지, 작업도구, 그리고 강명석의 손이 멈췄다. 금속 틴 케이스. 이건 뭡니까? 준호의 심장이 멈췄다. 안에는 도청 칩이 들어 있었다. 유일한 물증. 제 개인 물품입니다. 열어보죠. 안 됩니다. 준호가 틴 케이스를 빼앗으려 했지만
보안팀 직원이 그를 붙잡았다. 강명석이 틴 케이스를 열려는 순간 로비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까지. 정태곤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이사장님. 강명석이 당황했다. 왜 내 허락 없이 내 보조를 내쫓고 있나? 이사장님, 이 사람은 재단 기밀을 유출하고. 증거가 있나? 정태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기 서류가. 조작된 증거 말고 실제 증거 말이야. 강명석은 말문이 막혔다. 정태곤은 준호에게 다가왔다. 준호, 괜찮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태곤은 강명석을 똑바로 봤다. 준호는 내 직원이야. 내가 해고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내보낼 수 없어. 하지만 이사장님, 이건 재단 규정상. 규정은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수정할 수도 있지. 정태곤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게, 준호. 오늘은 쉬어. 내일 다시 보자고. 하지만 준호는 알았다. 이건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것을. 강명석과 정세화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공격이 올 것이다. 이사장님. 괜찮아.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정태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확신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다. 준호는 재단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가방에서 오미정이 넣어준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짧은 문장. 이사장님이 준비하신 곳입니다. 오늘 밤 위험할 수 있어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재단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명석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 준호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메모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 준호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태곤이었다. 준호,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아닙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아니야. 이건 내 책임이야. 정태곤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준호, 며칠만 숨어 있게. 내가 상황을 정리할 테니까. 하지만 이사장님. 믿어주게. 나를. 통화가 끊겼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준호는 가방에서 금속 틴 케이스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그 작은 칩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였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준호는 틴 케이스를 꼭 안았다. 그리고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빗소리만이 대답 없는 질문을 채웠다. 비는 밤새 내렸다. 준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모텔 침대는 불편했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새벽 5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누가 이곳을 알고 있단 말인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저예요, 오미정. 준호는 안도하며 문을 열었다. 오미정은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어떻게 여길? 이사장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공주에 있는 한옥이에요. 이사장님의 개인 소유예요. 거기서 며칠 계시라고 하셨어요.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오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제 이사장님께서 재단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셨어요. 진실을 설명하시면서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반이에요. 일부는 이사장님을 믿지만 일부는 강명석과 정세환 편이에요. 오미정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사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증거. 준호는 금속 틴 케이스를 떠올렸다. 그 칩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칩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설치했는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해요. 오미정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사장님이 전문가 한 분을 섭외하셨어요. 포렌식 전문가예요. 내일 오전 공주 한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포렌식이요? 네. 그분이 칩을 분석하면 신호 경로나 설치자를 추적할 수 있대요. 준호는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공주로 가겠습니다. 차표는 제가 준비했어요. 1시간 후에 모텔 뒤편에서 기사님이 기다릴 거예요. 오미정은 일어서며 덧붙였다. 조심하세요. 강명석이 사람을 풀어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미정이 나가고 준호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금속 틴 케이스, 그리고 오미정이 준 돈. 1시간 후 준호는 모텔 뒤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준호 씨시죠? 타세요. 기사는 말없이 운전을 시작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다. 준호는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2시간 정도 달린 후 차는 공주 시내에 진입했다. 그리고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 한옥 앞에 멈췄다. 여기입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렸다. 앞에는 고즈넉한 한옥이 있었다. 기와 지붕과 나무 대문이 운치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고 정태곤이 서 있었다. 왔나?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사장님. 들어오게. 피곤했을 텐데. 한옥 안은 따뜻했다. 마루에는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앉게. 2 사람은 마루에 앉았다. 정태곤이 차를 따라 주었다.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정태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자네를 믿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포렌식 전문가가 올 거야. 그분 이름은 김하늘.
내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지. 어떤 분입니까? 전직 국정원 디지털 포렌식 팀장이었어. 은퇴 후에는 민간 자문을 하고 있지. 준호는 안심했다. 전문가라면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사장님, 재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태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좋지 않아. 강명석과 정세환이 이사들을 포섭하고 있어. 포섭이요? 돈이지. 그들은 재단 자금을 이용해서 이사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물러나게 하려는 명분을 만들고 있고. 그럼 어떻게? 증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확한 증거야. 그들이 불법적으로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 재단 자금을 유용했다는 증거. 정태곤은 준호를 똑바로 봤다. 준호야, 이제 내가 결단할 차례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내일 김하늘 박사가 분석을 끝내면 우리는 이사회를 다시 소집할 거야. 그리고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야.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정태곤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준호, 자네는 나한테 용기를 줬어. 진실을 듣는 귀를 가진 자네가 옆에 있으니까 나도 싸울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날 밤 준호는 한옥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한지로 된 천장이 은은한 달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다. 내일이면 전문가를 만난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한다. 그 다음은 최후의 대결. 준호는 금속 틴 케이스를 꺼내 들여다봤다. 이 작은 칩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꼭 성공해야 해. 준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정태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고요한 밤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한옥 대문이 두드려졌다. 준호가 문을 열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단발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노트북 가방을 맨 모습. 준호 씨시죠? 김하늘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가다웠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김하늘은 한옥 안으로 들어왔다. 정태곤이 마루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하늘 박사, 오랜만이야. 이사장님, 건강하시죠? 그럭저럭. 앉게.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았다. 김하늘은 노트북 가방을 열며 말했다.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 도청 칩을 분석해달라고 하셨죠? 맞아. 준호 가져와. 준호는 금속 틴 케이스를 건넸다. 김하늘은 뚜껑을 열고 칩을 꺼내 자세히 살폈다. 이건 꽤 정교한 장치네요.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칩을 확대해서 봤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맞춤 제작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회로 기판의 구조가 특이해요. 일반 도청 장치보다 훨씬 소형화되어 있고 전력 소비도 최소화되어 있어요. 김하늘은 노트북을 켰다. 이 칩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칩 내부의 데이터 추출. 둘째, 신호 송신 경로 추적. 셋째, 제작사 특정.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태곤이 물었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제 장비가 차에 있거든요. 김하늘은 밖으로 나가 큰 케이스를 들고 왔다. 안에는 각종 전자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김하늘은 칩을 특수 장비에 연결했다.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단 칩에 메모리를 덤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송신 로그가 남아있을 거예요. 준호와 정태곤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10분 후 김하늘이 입을 열었다.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문자의 나열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송신 기록이에요. 이 칩이 언제, 어디로, 얼마나 데이터를 보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김하늘은 데이터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첫 송신 시작은 석 달 전이네요. 그리고 수신 주소는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재단 내부 네트워크예요. 뭐라고? 정태곤이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 칩이 보낸 신호는 외부가 아니라 재단 내부의 특정 IP 주소로 전송되었어요. 그 말은 수신자가 재단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IP 주소를 특정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김하늘은 몇 가지 추가 작업을 했다. 나왔습니다. IP 주소는 192.168, 50.147. 이게 어느 컴퓨터지? 정태곤이 오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재단 네트워크 관리자한테 확인 좀 해줘. IP 주소 192.168, 50.147. 이게 어느 부서 컴퓨터인지. 잠시 후 오미정의 답변이 왔다. 정태곤의 얼굴이 굳었다. 총무이사실이라고 하네. 강명석. 준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김하늘이 말했다. 강명석 본인이 직접 수신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가 누군가 내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이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한 흔적이나 도청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한 기록 같은 거요. 준호가 생각했다. 자신이 지향성 마이크로 녹음했던 대화들. 그 안에 증거가 있을지도 몰랐다. 제가 녹음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다. 강명석과 정세환이 나누던 대화들. 김하늘은 들으며 메모했다. 좋아요. 이 대화들과 도청 칩의 송신 시간을 매칭해 볼게요.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두드렸다. 예를 들어, 이 대화는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녹음됐죠? 그 시간대에 도청 칩이 보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화면에 데이터 로그가 나타났다.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확실한 겁니까? 정태곤이 물었다.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증거입니다. 도청 칩의 송신 기록, 수신 IP 주소, 그리고 시간대별 매칭.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하니까요. 김하늘은 추가로 작업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칩의 제작사를 추적해 봤는데 화면에 업체 정보가 떠올랐다. 중국 선전에 있는 소형 전자 업체예요. 주로 산업 스파이나 불법 감시 장비를 만드는 곳이죠. 수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 한국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 권한 밖이에요. 정태곤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늘 박사, 이 분석 결과를 공식 보고서로 작성해 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완성해 드리죠. 고맙네. 김하늘은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사장님 조심하세요. 이런 증거를 공개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네. 정태곤의 눈빛은 결연했다. 김하늘이 떠나고 정태곤과 준호는 마루에 남았다. 준호, 이제 마지막 단계야. 이사회 소집입니까? 그래. 모든 이사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거야. 그리고 강명석과 정세환을 직위에서 해임시킬 거야. 언제 하실 겁니까? 모레 금요일. 그때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 정태곤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호, 자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진심으로 고맙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최후의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준호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긴장감이 잠을 쫓아냈다. 정태곤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오미정이 준비한 차가 재단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사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오미정이 서류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모든 이사들에게 긴급 소집 통보를 했습니다. 빠지는 사람 없이 전원 참석한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강명석과 정세환도? 네. 그들도 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요. 아마 이번 기회에 이사장님을 완전히 몰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정태곤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지. 하지만 우리도 준비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몇몇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정태곤을 보고 일어섰다. 이사장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표정들은 복잡했다.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냉담했다. 정태곤은 상석에 앉았다. 준호는 그 옆에 앉았다. 10분 후 강명석과 정세환이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이사장님, 오늘은 무슨 안건입니까? 정세환이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정태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10시 정각 회의가 시작되었다. 정태곤이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을 급히 모신 이유는 재단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 내부에서 불법적인 감시 활동이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불법 감시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재단 임원의 개인 물품과 회의실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태곤은 준호에게 눈짓했다. 준호는 가방에서 금속 틴 케이스를 꺼냈다. 이것이 제 보청기에서 발견된 도청 칩입니다. 케이스를 열자 그 작은 칩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이것이 회의실 공기청정기에서 발견된 두 번째 칩입니다. 오미정이 또 다른 증거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강명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이사장님, 그게 정말 도청 장치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태곤은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김하늘의 분석 보고서가 떠올랐다. 포렌식 전문가 김하늘 박사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 칩들은 석 달 전부터 작동했으며 모든 데이터는 재단 내부의 특정 IP 주소로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IP 주소가 표시되었다. 그 IP 주소의 주인은 총무이 사실입니다. 모든 시선이 강명석에게 쏠렸다. 강명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해서 해킹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정태곤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도청 칩의 송신 시간과 강명석 정세환의 대화 시간이 매칭된 표가 나타났다. 보시다시피 도청 데이터가 전송된 시각과 당신들이 비공식 회의를 가진 시각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세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우연일 수도. 우연히 석 달 동안 수십 번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정태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준호가 녹음한 당신들의 대화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음 주 화요일이 기회야. 이사장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어. 강명석의 목소리였다. 이사장의 건강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돼. 정세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들의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다. 강명석이 테이블을 쳤다.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불법이 아닙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녹음했습니다. 회의실 복도는 공공장소이고 여러분의 대화 목소리가 밖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장비로 녹음한 것입니다. 불법 도청 장치와는 다릅니다. 정태곤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녹음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정세환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재단의 미래를 걱정해서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정태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당신들은 재단을 걱정한 게 아니라 권력을 탐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직위에서 해임할 것인지 아니면 재단의 명예를 더럽힐 것인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해임에 찬성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손을 들었다. 저도 찬성합니다. 하나 둘 손이 올라갔다. 결국 압도적 다수가 해임에 찬성했다. 정태곤이 선언했다. 총무이사 강명석과 상무이사 정세환을 즉시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법적 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강명석과 정세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회의실을 나갔다. 패배자의 뒷모습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씩 정태곤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이사장님, 오늘 결단 잘 내리셨습니다. 재단의 명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사가 나가고 회의실에는 정태곤과 준호, 그리고 오미정만 남았다. 정태곤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다. 끝났구나. 네, 이사장님. 준호가 대답했다. 자네 덕분이야, 준호.
정태곤이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자네의 귀가 진실을 찾아냈어.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구했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영웅이야.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 기억하지? 약속이요? 어르신 소리 수리방. 정태곤이 웃으며 말했다. 재단 1층에 자리를 마련했네. 자네가 원하는 대로 꾸며도 좋아.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수리 서비스를 하게.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자네는 이제 이 재단의 일원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한 달 후, 재단 1층에는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희망 나눔 소리 수리방. 간판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준호는 작업대 앞에 앉아 어르신의 보청기를 고치고 있었다. 준호야, 고맙다. 이제 잘 들려. 천만에요, 할머니. 언제든지 오세요. 문 앞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따뜻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따스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는 귀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행복했다. 여기까지가 준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특별한 귀가 어떻게 진실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했는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 감동 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